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미로 다양한 운동에 도전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몸과 정신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면 할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스포츠 또는 레저 활동을 할 때 발생하기 쉬운 이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수 교수 또 이정길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요즘 뭐 집에서든 또 전문적인 헬스장에서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시작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증가하는 만큼 또 스포츠 손상을 입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었을 것 같거든요. 이기수 교수님 어떤 편인가요? 정말 늘었나요? 예, 맞습니다. 단체 운동은 줄어든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서 스포츠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제 다치면 운동을 하다가 정말 속상할 것 같거든요. 이정길 교수님, 스포츠 손상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예, 스포츠 손상이란 스포츠 경기나 여가 운동 시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의미하고요. 최근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손상 사례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부상에 대해 사전 지식과 예방에 소홀한 그런 까닭이고요. 운동은 처음 시작할 때는 현재 지니고 있는 본인의 체력이라든지 그런 수준 정도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운동의 양과 질을 이제 파악해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미리 익히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스포츠 손상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이정길 원장님? 예,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은 크게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급성 손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뼈에 발생하는 골절이라든지 관절 부위에 생기는 탈구나 아탈구, 그리고 근육이나 피부의 파열과 같은 손상, 그리고 이제 피부의 열상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만성 손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뼈에 발생하는 이제 피로골절, 아주 작은 손상이 누적돼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관절이나 인대 근육의 과사형 증후군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운동이 과사형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헬스클럽에서 과도하게 상체 운동을 하다가 어깨 관절에 충돌 증후군이 생기기도 네. 하고요. 골프와 테니스 같은 경우 이제 팔꿈치 관절의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스포츠 손상은 우리 몸의 아주 다양한 부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혹시 운동 중에 이 발생하는 근육 손상 외에도 근육 손상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기수 교수님. 예. 근육 손상 원인이 운동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면 잘못된 운동 방법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달리기 선수인 경우 손상을 60에서 80%가 잘못된 운동 방법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즉 과다한 운동 거리, 강도 등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운동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과사용 손상이 유발됩니다. 과사용 손상의 대부분이 이런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자기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선택하며 결코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시간의 고된 운동을 반복하거나 웬만한 고통 정도는 참아 나가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예, 결코 무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먼저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운동을 즐기는 게 건강도 챙기고 내 몸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잘 기억했다가 건강한 운동 다들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길 교수님, 대표적으로 잘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포츠 안전재단의 2019년 그 스포츠 행사 안전사고 통계에 의하면은 상해 유형별로는 골절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인대나 근육의 파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축구, 부상 부위는 무릎이 가장 많았고요.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야 뭐 급성 외상으로 워낙 다양한 부위에 많이 일어나는 손상이고요. 골절을 제외한 대표적인 스포츠 손상이라 한다면 무릎 부위에 발생하는 연부조직 손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외측 측부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흔히 발생하는 무릎 부위의 스포츠 손상인데요. 전력 질주, 급격한 방향 전환, 급정지와 같은 큰 외력이 무릎에 작용하기도 하고요. 네네. 특히 타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큰 충격도 무릎에 급성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넘어져서 살갗이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뭐 피가 난다든지 하면 다쳤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크게 통증이 없다고 하면 다친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기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스포츠 손상을 입었구나 하고 알아챌 만한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겠죠. 급성 외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누구나 스포츠 손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관절이나 근육, 인대에서 이런 퍽하는 파열음이 생긴다면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급성 스포츠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친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손상이라면 만성 손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과사용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미세 손상이 쌓여서 발생하는 것이라 초기에는 일반인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만성 손상의 가장 흔한 증상은 단연 통증일 텐데요. 통증이 심하지는 않더라도 걸을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나 미미한 통증이 팥이나 찜질로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네네.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는 이 부위별 스포츠 손상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십자인대 파열이 아닐까 싶은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정확히 뭔가요, 이정길 교수님? 예.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내부에 있는 말 그대로 이 십자 모양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인대를 가리키는 건데요. 십자인대에 손상을 입는 스포츠 선수는 대부분 농구 혹은 맞아요. 축구 선수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 스포츠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 다른 선수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십자인대 파열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스포츠 여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일반인들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을 기준으로 이제 아래 다리가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이고요.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네. 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우두둑 하는 파열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무릎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금방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서 십자인대 파열을 단순한 염자로 오인하고 치료를 미루기도 하고요. 파열된 십자인대를 오래 방치하면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이어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다른 부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릎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빠른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기수 교수님, 그러면 이 십자인대 파열 시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일 잘 발생하는 전방 십자인대를 예로 들어 치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통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는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파열이 있는 경우에 십자인대를 이식하는 재건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관절경을 이용하게 되고요. 절개 부위가 비교적 작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수술 후 운동 치료를 통해 무릎 관절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도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활의 부족 및 근력 감소, 무릎 관절의 강직, 경직,
강한 충격 등이 재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네.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심하면 이식 수술까지 진행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 무릎 정말 조심히 소중하게 다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릎 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무릎만큼이나 이 발목도 좀 다치기 쉬운 부위인 것 같거든요. 이정길 교수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스포츠 손상이 무릎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관절로 보면 무릎 다음으로 손상이 잘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발목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은 두 다리로 보행을 하기 때문에 발목을 다치면 생각보다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발목을 다친 후에 한 달 이상 후유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40에서 60% 정도 달한다고 되어 있고요. 흔히 발목을 삔다 혹은 접질린다고 표현하는 부상은 발목 염자입니다. 염자는 인대가 손상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폭넓게 일컫는 단어이고요. 인대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발목 염자의 경우는 손상의 기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개 발목의 내측이나 외측의 인대 손상, 그러니까 염자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외부의 충격이 크다라고 하면은 발목 골절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염자로 끝나게 되는데 한 번의 큰 충격 이후에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게 되는 경우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은 주로 발목의 외측부의 통증과 함께 발목이 이렇게 흔들리고 빠지는 듯한 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게 그렇군요. 주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흔히들 그러죠. 길을 걷다가 살짝 삐끗한 경우에 발목을 한 번 몇 번 돌려봅니다. 그렇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삐끗하는 횟수가 많은 분들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성 발목 불안정증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발목 불안정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예, 많은 경우에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급성 염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을 합니다. 급성 염자가 발생을 하고 인대가 충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염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목 인대를 반복적으로 과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성 불안정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발목은 구조적으로 내측 인대 손상보다는 발목이 내측으로 넘어가는 손상이 흔하고 이로 인해 발목의 외측 인대 약화로 인해 불안정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료는 우선 발을 쉬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적절한 휴식 이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진통 소염제와 같은 먹는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깁스나 보조기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작을 하게 돼요. 네. 이후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강도 조절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충분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치료에 호전이 없고 인대의 약화 및 연골 손상 등으로 경과가 악화된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염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형외과에 내원해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증상 초기에 최적화된 치료를 통해서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냥 방치를 했다가는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꼭 치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근육 파열로 인해서 생기는 스포츠 손상도 있겠지만 쥐가 나는 것 같은 근육 경련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기수 교수님, 운동 도중이라든지 또 운동 후에 근육 경련이 잘 생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은 주로 하지에서 발생합니다. 네.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됨으로써 전신의 수분과 전해질 이상이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하게 운동하고 과도한 땀을 흘려서 염분과 물이 소실되면 근육 경련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근경련이 일어나는 부위를 스트레칭 해주고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과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전해질과 연관되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다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무릎, 발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축구나 달리기 같은 발을 이용한 운동뿐만 아니라 요즘 배드민턴 많이들 치시잖아요. 그리고 탁구라든지 테니스 같은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들도 요즘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나
어깨가 좀 빠진다라고 하는 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이정길 교수님, 어떤 경우에 탈구가 좀 발생하게 되나요? 예, 팔의 위쪽 뼈인 상완골의 골두가 이제 어깨 관절에서 이탈되는 것이 그 어깨 탈구라고 하는데요. 네. 어깨라든지 상지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다른 큰 관절에 비해서 쉽게 탈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은 신체 관절 중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운동 범위도 넓을 만큼 탈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탈구가 발생하면 우선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관절이 빠진 느낌이 들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탈구된 부위가 붓고 멍이 들기도 하고요. 탈구가 발생하면서 신경에 충격을 주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저림과 같은 신경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가 빠진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이나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탈구된 상완골두를 관절 내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깨 탈구를 경험한 적은 없는데 주변에 보면 어깨가 자주 빠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이제 탈구된 부위를 끼워 맞추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주 빠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흔히 습관성 어깨 탈구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 텐데요. 네.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통증이 심했겠지만 탈구가 반복되면서 통증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쉽게 탈구가 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통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복이 가능하겠지만 주변 혈관이나 신경, 인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을 통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특히 혈관이나 신경이 다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어깨 탈구는 보조기 착용 및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완순이 손상되거나 관절낭이 헐거워졌다면 습관성 탈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을 통한 봉합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어깨 탈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CT나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한 꼼꼼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 이 탈구된 어깨를 스스로 맞추는 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상식들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해서 안 좋은 결과를 맞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상식을 아실 수 있도록 스포츠 손상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부상 초기에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먼저다. 부상을 입고 재활을 할 때 온찜질을 하기도 하고 또 냉찜질을 하기도 하는데 이기수 교수님, 어떤 게 먼저인가요? 네. 급성 손상이 발생하면 급성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통증과 부기, 열감과 발적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의 염증 반응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냉찜질을 통해서 초기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급성 손상 이후에는 48시간 이내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이 끝나면 이후의 염증 반응은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반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을 위해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온찜질이나 초음파, 적외선 치료 등으로 손상된 부위에 열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스포츠 손상을 당하여 근육 관절이 아프고 부을 때는 출혈 및 조직 손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루에 두세 번, 매해 약 10분간 냉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냉치료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혈관이 수축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상처 부위의 신진대사량을 감소시켜줍니다. 가벼운 손상은 24에서 48시간 냉치료를 하거나 심할 때는 2, 3일 냉치료를 합니다. 온열 치료는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치유가 빨리 되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만성적인 근육 손상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이 오히려 근육을 좀 수축시켜서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 부상 초기에 이 냉찜질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손상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끊어진 인대는 저절로 붙는다. 글쎄요, 늘어난 인대는 부목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끊어진 인대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을까요, 이정규 교수님? 저절로 붙기도 하고요. 네. 안 붙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고려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손상의 정도나 인대의 종류,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치유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감염의 여부나 나이 등도 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할 요소입니다. 네. 많이 끊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 붙을 확률이 높아지겠고요. 조금 끊어져 있으면 잘 붙겠죠. 아까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끊어지면 저절로 회복이 안 되어서 수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후방 십자인대는 가만히 둬도 잘 붙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 또한 이제 의술의 발전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아킬레스 인대 파열이 그런 경우인데요. 옛날에는 당연히 수술하기 힘든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다들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수술 기술이 발달하면서 봉합 수술을 받는 것이 당연한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보조기와 재활 치료를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 방법도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대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선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포츠 손상의 경우에 부위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기수 교수님, 스포츠 손상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나요? 네. 급성 손상은 통증과 붓는 증상 등 신체적 변화가 바로 나타납니다. 골절의 경우 깁스로 우선 고정을 하고 손상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탈구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하지만 반복되는 탈구는 수술을 통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무릎 관절 탈구는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MRI 등의 정확한 검사가 요하는 관절경적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대의 염자는 보통 보존적 가료를 하지만 파열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봉합술이나 재건술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육의 손상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성 손상은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 중 뜻밖의 통증이나 이상이 느껴지면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만성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급성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성 스포츠 손상이 진단이 된다면 우선은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지만 호전이 없다고 한다면 만성 손상일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손상 후 치료에서 재활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굳은 관절을 정상화시키고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스포츠 손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기수 교수님, 조금이나마 스포츠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예방법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우선 해당 스포츠를 잘 배우고 올바른 동작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만성적 스포츠 손상은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동작을 배우고 손상을 당하는 잘못된 자세는 어떤 건지를 알아야 만성적 스포츠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항상 몸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스포츠 동작은 일상에서 하는 동작보다 빠르고 큰 동작들입니다. 네. 이런 동작들을 위해서는 몸이 항상 유연해야 하는데요.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무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쟁은 우리 몸을 무리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연습 혹은 경기 중에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스포츠 손상을 당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통증이 생긴 경우는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증이 없는 경우에서 없는 정도에서만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언제 있을지 모를 부상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덕분에 조금이나마 안전한 운동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궁금했던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